5년입니다. 무려 5년 동안 은 시장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누적 적자만 8억 온스가 넘어서 전 세계 광산이 1년 동안 캐낸 은을 통째로 쏟아부어도 겨우 메울까 말까 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건데 2026년 2월 30일 단 하루 만에 은 가격이 31%나 폭락했습니다. 121달러였던 게 78달러까지 추락한 겁니다. 그날 하루 금과 은 시장에서 사라진 돈이 7조 달러, 대한민국 GDP의 3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드립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은은 솔직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온스당 30달러, 금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동안 은은 그냥 금의 그림자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도 은 얘기를 꺼내면 그거 왜 사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시작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40달러를 찍더니 여름엔 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짝 상승이겠거니 했는데 10월 말 48달러였던 가격이 11월에 53달러, 12월엔 72달러까지 치솟은 겁니다. 1년 수익률이 147%, 주식도 아니고 개별 종목도 아닌 원자재가 이런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3일 역사가 새로 쓰입니다. 애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불과 13개월 만에 30달러에서 116달러까지 오른 겁니다. 수익률로 치면 218%, 같은 기간 96% 오른 금도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딧에서는 은이 제2의 게임 스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평생 금융상품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은 ETF에 10억 달러가 쏟아졌고 SLV 거래량이 SP500 대표 펀드와 맞먹을 정도로 과열됐습니다. 시장 전체가 투기 모드로 전환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이었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정도 규모로 폭발한 걸까요? 사실 불씨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붙었습니다. 첫 번째 불씨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달러를 믿어도 되냐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불안이 금으로 그리고 은으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공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면서 국제 긴장이 고조됐고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쌓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은 시장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훨씬 강력한 네 번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매 투자자들의 광풍이었거든요.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이후 어렵게 가게를 일으켜 세웠는데 레딧과 유튜브에서 연일 은 얘기가 터져 나오자 퇴직금 일부를 은 ETF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건 진짜 기회란 말이 들려왔고 실제로 며칠 만에 수익이 나니까 더 넣었습니다. 최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가장 클 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N 시장,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 자료를 보면 은 시장은 2021년부터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2억 5천만 온스가 부족했고 그 적자가 5년 내내 쌓였습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8억 2천만 온스에서 많게는 9억 온스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고요. 전 세계의 은 광산이 1년 동안 땅에서 캐내는 양이 약 8억 3,500만 온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광산이 단 한 온스도 팔지 않고 캐낸 은을 전부 적자 메우는 데만 쏟아부어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은행 금고, ETF 보관소, 거래소 창고에 쌓여있던 지상 재고를 헐어서 메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 캐낸 게 아니라 예전에 쌓아둔 걸 꺼내 쓴 거죠. 그 재고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 정도 공급 부족이면 가격이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고는 줄고 있는데 가격은 폭락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에이리언 시장의 진짜 비밀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데 왜 광산을 더 파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인데요. M은 시장에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은광산 생산량은 2016년보다 오히려 7% 이상 줄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속도보다 기존 광산이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은의 70% 이상이 사실 은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리, 아연, 납을 캐다 보면 부산물로 딸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주력 광물의 생산 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은 생산량은 그냥 그 자리입니다. 가격 신호가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인 거죠. 반면 수요 쪽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패널 하나하나에 은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소형 원자로까지 첨단 산업이 성장할수록 은 수요는 따라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급은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수요는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 교과서대로라면 가격이 폭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챕터에 있습니다. 2월 30일 그날 뉴스 헤드라인은 하나였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매파 성향의 인물이 연준을 이끌게 되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될 거고 이자가 없는 금과 은은 매력이 떨어진다. 언론은 이게 폭락의 원인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하나 확인해 봤더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워시 지명 뉴스가 나온 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 30분이었거든요. 뉴스보다 3시간이나 앞섰습니다. 워시 이름이 언론에 뜰 때 은 가격은 이미 고점 대비 27%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던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전문가들은 이날을 유동성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임계점을 넘었고 구조적으로 붕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13개월 만에 218% 오른 자산, 레딧에서 달아오른 투기 열기, 레버리지를 끌어다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이 구조가 언제까지고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는 그냥 핑계였고 진짜 방아쇠는 시장 안에서 이미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아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진짜 방아쇠는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당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요. 선물 거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선물은 전체 금액을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고 몇 배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금 비율이 바뀌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CME는 1월 한 달 동안 은 선물 증거금 비율을 9%에서 18%로 2배로 올렸습니다.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이었는데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22,000달러짜리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투자자가 갑자기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도 며칠 안에요. 자, 여기서 갈립니다. 대형 기관들은 연준 대출 창구를 통해 유동성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금쯤은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런데 레딧 보고 퇴직금 털어넣은 개인 투자자는 어떨까요? 갑자기 2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 사장님처럼 식당 운영하면서 모은 돈을 전부 넣은 분이라면 더욱 그렇죠.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브로커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강제 청산이 폭락의 70% 이상을 만들어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이 기계적인 구조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강제 청산이 시작되면 시장은 눈사태처럼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청산 물량이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 하락이 옆 사람의 마진콜을 유발하고 그 청산이 또 다른 하락을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입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없습니다. 2월 30일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들이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는 걸 감지하자마자 자동 매도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코드가 움직인 겁니다. 그 매도가 또 다른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봇이 또 매도를 냈습니다. 인간의 공포보다 알고리즘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1980년 헌트 형제 사태입니다. 당시 코맥스 거래소가 증거금을 대폭 올리자 헌트 형제를 따라 은에 몰렸던 개인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46년이 지났는데 메커니즘이 판박이입니다. 거래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동시에 레버리지 규제와 강제 청산이 터졌습니다. 암호화폐 마진콜을 막으려는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좋은 금과 은을 내다 팔기 시작했거든요. 은이 암호화폐 위기의 불똥까지 맞은 겁니다. 시장은 이미 하나로 연결돼 있었고 한쪽이 무너지자 전부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물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은 시장의 가장 큰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은의 대부분이 사실 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은, 영어로 페이퍼 실버라고 부릅니다. 실제 은이 오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만 오가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528억 온스입니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은은 113억 온스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4.7대 1입니다. 종이 은이 실물보다 거의 5배나 많은 거죠.
평소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물 인도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공포가 퍼지고 투매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월 30일 폭락 당일 은 ETF인 SLV의 주가는 실물 순자산 가치보다 19%나 낮게 거래됐습니다. 종이가 실물보다 훨씬 싸게 팔린 겁니다. 반대로 그날 실물 은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종이 가격보다 50%나 비싼 프리미엄을 줘야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은인데 종이와 실물의 가격이 완전히 따로 놀았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날의 폭락은 실물 은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더미가 투매됐을 뿐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JP모건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SLV 즉 은 ETF의 실물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수탁 기관입니다. 동시에 시장 조성자인 AP, 공인 참여자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 ETF의 운영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선수도 하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CNE 기록을 보면 JP모건은 은 가격이 최저점인 78달러를 찍은 바로 그 순간 310만 올스의 실물 은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마진콜에 쫓겨 눈물로 내다파는 그 물량을 최저점에서 받아간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관은 폭락으로 헐값이 된 ETF 주식을 사서 실물 은으로 교환하는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다 기관들은 연준의 긴급 대출 창구, 레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마진콜 자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에겐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결국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개인이 레버리지를 끌어다 산 물량을 기관이 현금으로 최저점에서 받아가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시장이 무너질수록 기관의 창고는 채워졌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980년 헌트 형제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투기 과열, 증거금 인상,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소름 돋을 만큼 닮아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은 순수한 투기였습니다. 헌트 형제가 은을 싹쓸이하려 했던 것,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소형 원자로, 실물 산업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투기 거품이 꺼져도 펀더멘탈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은 가격이 급등하자 태양광 업체들이 은 사용량을 줄이는 스리프팅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전망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JP모건은 투기 거품이 꺼지며 5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구조적 공급 부족을 근거로 13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2배 이상 차이 나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단기 가격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종이 시장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것. 이번 폭락이 투기 세력을 털어낸 것이라면 장기 투자자에겐 오히려 진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산이 오르는 이유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산이 거래되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까? 실물은 부족한데 종이는 넘쳐나고 펀더멘탈은 탄탄한데 레버리지가 가격을 짓누르는 시장. 이 구조를 이해한 JP모건은 공포의 한가운데서 최저점의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구조를 몰랐던 개인 투자자는 강제 청산을 당하며 그 물량을 넘겨줬습니다. 가격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기적 광풍에 올라타기 전에 그 시장이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게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